네, 안녕하세요. 연무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한글날 계기 교육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한글날 계기 교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쉬는 날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한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잘 몰랐지만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글이고 또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인지, 그리고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어떻게 반포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날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PPT를 함께 보시면서 한번 한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최만리의 반대상소를 한번 읽어보고요. 또 조정의 입장, 그에 응답하는 조정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반포되지 않았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한글이란 큰 글, 으뜸 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한글의 한이라는 글자가요,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을 한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밭이라고 할 때 그 한이 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한밭을 한자로 바꿨을 때 큰 대에 밭전자 해서 대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글도 이와 같이 크다, 큰 글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글의 의미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훈민정음 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훈민정음 서문을 읽으면 세종대왕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 글을 만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있었는데 중국의 소리와는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에 맞는 그런 글자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그런 뜻.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어리석다는 건요, 지금의 어떤 멍청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좀 못 배우고 이렇게 좀 여기 원래 원문에서는 어여삐 여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못 배우고 못 사는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뜻을 펴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던 그런 애민 정신이 많은 그런 임금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글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날이 쓰기 편한 그런 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이 말 뜻 자체가요,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어떤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글이기도 하고, 또 세종대왕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언어학 쪽에 굉장히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 분야에서는 아무리 높은 대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종대왕에게는 그 대거리를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그런 언어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으셨다라고 하고요. 이 글자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글자 때문에 음모론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음모론이 등장을 하냐면 세종대왕이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해부를 해서 발음기관을 직접 보면서 만든 글자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인간의 발음기관을 그 당시에는 엑스레이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치 들여다보듯이 인간의 발음기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이 모양을 잘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잘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와의 연관성도 있고, 네, 글자와 소리와 또 그 글자 간의 또 기역이나 키읔, 쌍기역 이런 것들의 그런 그 연음의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 너무너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말 훌륭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인 글자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한민정음이 처음에 탄생을 했을 때 많은 대신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최만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학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 최만리가 가장 높은 학자이면서도 임금님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되죠. 그죠? 임금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건데 지편적 학자들이랑 굉장히 어렵게 만든 그런 글자인데 최만리가 가장 높은 신하, 가장 그 높은 학식을 가졌던 신하가 이것을 너무나 대표로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굉장히 화도 나고 또 좀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겠고, 무엇보다 이 최만리의 반대 상소 내용이 세종대왕을 굉장히 화나게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최만리의 반대의 이유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이유. 두 번째,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가진 몽고, 서하, 여진, 일본, 티벳 등은 하나같이 오랑캐니까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이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 세 글자는 이두보다도 더 비속하고 그저 쉽기만 한 것이라 어려운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지게 만들어 우리네 문화 수준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네 번째, 송사에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한자를 잘 알고 쓰는 중국 사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며 한자나 이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리의 자질에 따른 것이니 새 글자를 만들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섯 번째, 또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풍속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온 국민과 선조와 중국에 묻고 훗날 고침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마땅한데 그런 신중함이 전혀 없이 적은 수의 사람들로만 졸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상감은 몸을 헤쳐가며 지나친 정성을 쏟고 있다. 상감이 여기서 이제 임금님이에요. 여섯 번째, 학문과 수도에 정진해야 할 동궁, 문종, 이 세자죠, 세자. 이 인격 성장과 무관한 글자 만들기의 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이유들로 이제 현민정음 반포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니까 어때요? 아니 왜 중국 눈치를 이렇게 보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하셨어야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중국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어떤 반항, 배신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최만리가 아무래도 사대부이기 때문에 좀 중국에 좀 더 치우친 그런 정치를 했던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당시 우리가 또 그렇게 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중국이 강대국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이 글자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반대를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대 상소를 읽고 세종대왕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조정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는 이제 역사서에 실려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고 그거 말고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배울 내용은 교과서에 이렇게 우리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 뒷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조정의 입장 한번 볼게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이 말하기를 음을 써 글자를 합하는 것이 모두 옛것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을 달리한 것이 아니냐. 또 이두를 만든 근본 취지가 곧 백성을 편안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업문은 지금 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 그 한글 역시 백성을 편안케 함이 아니냐. 그대들이 설총이 한 일은 옳다고 하고 임금이 한 일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또 그대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치름을 알며 자모가 몇인지 아느냐, 또 만일에 내가 저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이를 바로잡겠느냐. 또 상소문에서 말하기를 새롭고 신기한 하나의 재주라 하였는데 내가 늙음하게 소일하기가 어려워 책으로 벗삼고 있을 뿐이지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겠느냐. 그리고 뭐 사냥하는 일들과는 다를 터인데 그대들의 말은 잘못 지나친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내가 나이 들어 국가의 서무는 세자가 도맡아서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당, 마땅히 참여하고 결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업무는 말하여 무엇하겠느냐. 당연히 세자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만일에 세자로 하여금 늘 동궁에만 있도록 한다면 환관이 이 일을 맡아서 해야겠느냐. 환관은 그때 당시에 넷이에요. 넷이. 그대들은 나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신하들로서 내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인데도 이런 말을 하니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대노하셨습니다.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잘 다듬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우선 그들은 앞으로 관리들이 훈민정음 때문에 학문을 소홀히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한자에 대한 표준음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백성들이 여러모로 불편해하는 엄연한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란을 두고 어떤 이는 목단으로 어떤 이는 모란으로 발음한다. 이러니 똑같이 한문을 공부하고도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또 그들은 훈민정음만 가지고 관리를 뽑으면 아무도 성리학을 공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유교 경전에 대한 학습과 연구는 국가에서 정한 공부의 핵심 요소이다. 조정에서는 시험 과목에 한문을 추가한다는 것이지 훈민정음으로만 관리를 뽑는다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장차 한자를 아는 사람이 적어지면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지나친 생각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극히 일부 사람들만 사용해 왔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자를 모르고 살아왔다. 끝으로 훈민정음 창제는 유교 정신의 실천과 사회 질서 확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밝혀주는 바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네, 전혀 이 훈민정음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조목조목 팩트로 폭격하는 그런 세종대왕의 그런 사이다 발언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훈민정음을 그래서 반포를 했는데 어땠나요, 여러분? 네, 백성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생각과 사상이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네,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 중에 하나도 선생님은 훈민정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네, 어려운 글, 좋은 글 아닙니다. 네, 쉬운 글, 쉬운 글자로 모든 사람들이 뜻을 알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글, 좋은 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신을 세종대왕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훈민정음이요, 굉장히 모진 세월을 겪었습니다. 네, 최만리 등의 사대부들이 훈민정음 반포를 이렇게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들은 기득권 그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글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권력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때는. 왜냐면은 글자를 모르니까 어떤 그 편지 같은 거를 받아도 글자를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읽어달라고 해야 됐고, 또 글자를 모르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 이것이 바로 권력이고, 이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수단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알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겁이 나고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진 것들을 뺏길까봐 또는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까봐 그런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그
그 이내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요 1443년에 완성이 됐지만 1446년에 반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반포가 되고 나서도 사실은 쓰는 사람만 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한자랑 늘 항상 혼용해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한자를 쓰는 것이 조금 더 배웠다라는 어떤 그런 반증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정식 국문, 정식으로 우리나라의 글자로 인정받은 것은 그로부터 450년 뒤인 갑오개혁 때의 일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런데 문제는 갑오개혁 때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좀 마음 편히 국문을 쓰나 보다, 한글을 쓰나 보다라고 했는데 일제강점기가 바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에 치였고요. 또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또 현재에는 영어에 치이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훈민정음 굉장히 훌륭하고 과학적인 글자거든요. 여러분이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기역이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역이나 키읔이나 쌍기역 이런 거 이렇게 그런 음성과 모양이 연관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글자는 우리나라 글자밖에 없고요. 또 여러분이 우리 말이 정말 과학적이고 이 스마트 시대에도 참 잘 어울리는 글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핸드폰 자판입니다. 네, 우리나라 모음은요. 그다음에 점, 이 요거 세 개만 있으면 모든 모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뭐 유를 만약에 쓴다 하면은 이거 한번 쓰고 점 2번 찍으면 유 되잖아요. 그죠?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뭐 예 해볼까요? 점 2개 찍고 요거 2번 그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스마트 시대에도 어울리는 글자예요. 우리나라 글자가. 네. 핸드폰 자판, 컴퓨터 자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쉽게 쓰는 자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러시아어나 이런 거를 배우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변환해서 쓰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떤 글자를 쓰고 뭘 눌러서 변환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되게 많지 우리나라 글자처럼 다다다다다다 그냥 자판 자체에서 그냥 다 완성이 되는 우리가 뭐 우리 거 이렇게 쌍기역이나 쌍시옷이나 이런 거 쓸 때나 시프트를 누르지 그 외에는 시프트 누르고 뭐 변환으로 할 게 없잖아요. 변환시킬 게. 네, 그런 것들이 다 훈민정음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이걸 정말 핸드폰 자판을 쓰시면서도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블록도 만들고 또 스티커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글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바르게 사용하고 또 영어는 우리가 못 배워서 안달인데 한글은 제대로 쓰는 사람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말과 글을 아주 바르게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글을. 네, 그렇지 않으면 말과 글은 쓰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여러분께서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글을 바르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날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